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3일회계법인의 이승호 파트너라고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금 유용 사건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야, 이게 가능하냐? 이걸 어떻게 몰랐을까라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보다 더한 충격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본연의 의무 그리고 책임에 따라 내가 맡고 있는 회사는 이러한 자금 유용 사건이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을 위해 기업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나 최고 경영자는 우리 회사는 안 그렇겠지 라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위는 의견 표명을 위해 더 많은 감사 절차와 감사 증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를 기업의 임직원들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3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은 이러한 회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의 실마리나 방향성을 잡는다면 이 세미나를 준비한 저희들도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세션은 첫 번째, 모든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내부 통제 절차의 실효성과 한계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반적인 자금 유용 사건 외에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자금 유용 사건에만 포커싱해서 어떻게 빠르게 적발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예방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세션에서는 실제로 부정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인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세션이 끝나면 간단한 Q&A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3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로 계신 오기원 대표님의 인사말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가 마련한 부정 및 자금 사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공급망 이슈, 또 세대 변화, ESG 경영 환경 등 기업 경영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하고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금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 부정 및 자금 사고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 횡령 등은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과 기업 평판 이슈뿐만 아니라 대다수 임직원들의 성실한 회사 생활에 미치는 심적 고통 또한 크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며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완벽하게 방어하고 제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감에 있어 저희 3일회계법인 역시 자본시장의 참여자로서 사회적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부정 및 자금사고 대응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하게 된 3.15 법인의 윤여현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정 자금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런 사건 사고가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부정의 이제 국내외 트렌드를 잠시 살펴보고요. 이 내부 통제가 과연 필요한 거냐, 필요한 거라면 어떤 부분이 더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법인의 자금과 관련된 리스크를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서베이들이 있지만 그 CFP 협회에서 발간하는 그 최근 리포트를 좀 보면 2019년 한 해 이 부정으로 인해서 이제 연간 손실액이 대략 글로벌리 대략 한 4.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매출 대비해서 대략 한 5% 정도의 규모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의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재무보고, 부패 그리고 이제 자산 횡령이라는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오늘 뭐 자금 횡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산 횡령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코스트 프로드라고 해서 이 프로드 부정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이에 대응하고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비용들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보시듯이 이런 부정에 대응하는 비용 역시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 변화를 감안을 하면 이런 직간접적인 코스트는 더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과 자금 횡령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 회계 부정과 관련된 트렌드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계 부정 신고 접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신고 채널 역시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의 휘슬블로잉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처 직원 등 이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휘슬블로잉 역시 그 또 다른 채널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거냐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결국 이제 내부의 관리 제도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톤의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연한 반응인 것 같고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약간의 변명처럼 뭐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부정과 내부 통제의 속성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생겨나고 기업 활동이 생겨난 이후로 사실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2년 이상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에서도 계속 변이가 발생을 하고 진화를 하는 것처럼 부정 역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거래 규모나 데이터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리스크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정에 대해서 완벽한 항체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의 규모가 크던 작던 뭐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이 전혀 없는 조직, 부정이 전혀 없는 회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뭐 부정, 횡령 이런 것들이 일단 발생을 하고 나면 회사의 설명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변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그런 결론으로 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정을 막아야 되는 내부 통제는 어떨까요?
이 부정을 막아야 되는 내부 통제는 일단 뭐 약간 좀 교과서적인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 절대적인 확신, 100%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 100%의 정밀함과 100%의 순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인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 내부 통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격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이 사람의 실수라든지 판단의 자의성 그리고 경영진의 통제 우회 이런 부분들이 통제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기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공모 앞에서는 내부 통제가 사실 기능하고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본질적인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죠. 아니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왜 돈을 쓰지? 시간을 왜 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정이나 횡령은 알기 전까지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 발생하지 않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적 통제 딜레마라고 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거에서 돈과 시간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정당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좀 있고요. 그 자금 횡령이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기업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운영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간략하게 도식화를 했는데요. 실제 기업의 프로세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 자금 횡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전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은행 계좌에서 내 마음대로 인출을 해가지고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금 횡령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 더 직접적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정으로 확대해서 봤었을 때 자금 횡령보다 위에서 보시는 기업의 밸류 체인에서의 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뭐 구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그 부정 스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요. 다만 저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많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자금 운영 측면에서는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 사건도 이제 자금 부서하고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 쪽에서는 사실은 그 이 핸들링하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리고 밸류 체인에 비해서는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뭐 빈도로는 사고가 덜 날 수는 있지만 규모로 봤었을 때는 자금 사고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든 밸류 체인이든 다 부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밸류 체인 부분도 무시가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뒷세션에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사고와 관련된 그 뭐 다양한 그 언론 보도를 접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뒷세션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조금 굵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법인 인감이라든지 내 개인 계좌를 벤더 마스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뭐 저거 가지고 사고가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펀뱅킹, 인터넷 뱅킹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사실 펀뱅킹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인터넷 뱅킹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동화된 부분도 많고 안정적인 그런 베너핏이 좀 있는데요.
이 페이먼트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뭐 펀뱅킹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쓰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소가 이제 개입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OTP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그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쁜 공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참 요즘에 이 공유라는 얘기가 대부분 다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 공유 경제, 공유 플랫폼 뭐 대부분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 OTP 같은 이런 나쁜 공유도 있습니다. 이 OTP는 조금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ERP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이유는 그 얼마 안 되는 라이센스 피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좀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회사에서 데일리로 자금을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위로 보고를 하고 결제받고 이런 자금 일보라든지 자금 시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물론 뭐 자금 횡령에 있어서는 뭐 문서의 위조 같은 굉장히 좀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저렇게 매일매일 정리해서 보고하고 도장을 5개, 6개씩 받는 저런 그 결제 문화가 사실은 제대로 다 꼼꼼히 점검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일 수는 있지만 저런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적발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저런 행위들이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면 위에 보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면 아래는 사실은 이 리스크에 대한 좀 불감증 그리고 이 리스크를 인지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가 좀 근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결국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좀 뭐 러시안 룰렛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어떤 그 기저에 있는 인식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효성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USAX 20년 정도 된 USAX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들어가는 그 노력의 수준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뭐 노력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통제 수라든지 운영 코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뭐 통제 수라고 좀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초기 한 2, 3년 동안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또 한 3, 4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후반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후반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뭐 SEC 가이던스라든지 새로운 회계 기준과 같은 외부 충격, 외부 자극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초반에 올라간 거는 당연히 제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2, 3년, 3, 4년 이후에 이제 아주 가파른 기울기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위험평가입니다. 위험평가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좀 양 중심의 어떤 어프로치에서 점점 질적인 어떤 그 질적인 중심의 어프로치로 좀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부 통제 실효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그 밑부분에 나타나 있는 경영진의 생각, 가치관, 뭐 관행적인 시각이나 처리, 그리고 어떤 인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근원적인 부분이고 이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만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위험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검 기능의 어떤 미래지향적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평가 부분인데요. 지금 현실은 왼쪽 그림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 리스크의 수준과 회사가 갖고 있는 통제 수준이 얼라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의 성격,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뭐 더 중요한 리스크도 있고 덜 중요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통제를 적당한 힘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즉 힘을 뺄 때 그리고 힘을 쓸 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내부 통제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바람직한 모델은 오른쪽입니다. 리스크가 낮은 경우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유연하게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저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노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금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러면 도대체 자금에서 부족한 통제는 뭐냐? 뭐 이미 저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왜? 사건 사고가 다 났으니까요. 업무 분장, 나쁜 공유, 원천 정보 신뢰성 확인 제대로 안 하는 부분들, 보고 자료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부족합니다. 그럼 과한 통제는 뭐냐? 뭐 과한 통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셨던 그런 과도한 결제 라인은 어찌 보면 과한 통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도장 5개, 6개가 결국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은 사실은 통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부 통제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제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자제분들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또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실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부 통제가 들어오고 나서 대부분의 부서에서 일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시죠. 근데 일이 늘어났는데 그 일을 늘리는 방식이 너무나 다 매뉴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위에 일이 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이 실수라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고의 한계도 있지만 그런 옥상옥 환경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으로 작용을 했고요. 통제의 실질 유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나 디지털 부분들 뭐 얘기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최근 들어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데이터나 디지털 시야를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리스크에 대한 통찰력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필 수 있게 되고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내부 통제 효율화의 기반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과 테크놀로지의 어떤 합리적인 균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검 기능의 미래 지향성이라고 좀 말을 좀 붙여봤는데요. 뭐 조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부 통제는 과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재무보고랑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재무보고 자체가 이제 과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좀 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미래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분들이 사실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인식이나 인지도 많이 올라오셨고 과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난 역할을 사실 좀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그 보고 내용에 대한 뭐 단순한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다운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이 내부 통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분들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충분하고 합리적인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내부 통제 또는 뭐 내부 감사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점검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는 세컨 라인 오브 디펜스 내지는 뭐 서드 라인 오브 디펜스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점검 기능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전사적인 공감대를 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내부 통제 측면에서는 제도도입 뭐 여전히 초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단순한 운영이라든지 테스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 내에서 좀 리스크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기회가 있으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들여다 보시면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큰지 작은지,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프로그램을 러닝을 하시면 현업의 어떤 그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밸류 에디드된 어떤 그런 역할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법인 부분이고요. 이 해외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법인이 뭐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해외 법인 관련해서 이게 뭐 회사마다 그룹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겠지만 가장 어떤 본질적인 질문은 이 해외 법인을 자회사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요. 자금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 분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도 뭐 펀뱅킹도 쓰고 인터넷 뱅킹도 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비해서 환경 자체가 낙후가 돼 있고요. 같은 인터넷 뱅킹이라도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 환경과 시스템이 상이해가지고 본사에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프로세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공유를 또 글로벌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문화나 언어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공유하는 관행이 지금 해외에도 있고요. 저런 부분들은 사고가 나면 어찌 보면 사실상의 공모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뭐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살펴보면 승인이 없어도 전표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만연하고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다 열려 있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승인 받는 게 제대로 된 통제라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저런 부분들을 다 이 집합을 해 보면 뭐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외 법인에서 자금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저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해외 법인의 이제 업무 분장하고 수작업 환경 부분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 법인 업무 분장이 안 돼 있는데 저 수작업 환경까지 겹치니까 어찌 보면 좀 최악의 조합 같다라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RP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뱅킹 시스템 상에 이제 인터넷 뱅킹을 쓰시는 경우에는 페이먼트 처리를 하시고 다시 ERP에 반영을 하시고 자금 수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각 단계만 보시면 누군가는 프리페어를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마치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질은 저 모든 작업을 2명 아니면 3명, 물론 뭐 대부분의 소규모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아니면 3분이서 저런 것들을 다 하고 계세요. 물론 뭐 일부 대형 해외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저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페이먼트 처리를 할 때 이 인터넷 뱅킹을 많이 쓰시는데 해외에서 이 지급 리스트를 인터넷 뱅킹에다가 이제 한 땀 한 땀 다 입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지급 리스트가 적게는 수십 건, 많으면 수백 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력된 걸 가지고
상위권자의 승인을 받고 위에서 이제 그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요. 이 수십 건, 수백 건 되는 이 리스트에 대한 정확성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횡령에 비해서 뭐 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런 매뉴얼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검토나 통제의 어떤 이 실질적인 유효성이 저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저걸 한 땀 한 땀 한 땀 제대로 보지 못한 어떤 뭐 재무주지원의 책임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거는 저런 환경 자체가 리스크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모 말씀드렸고요. 그 공모 앞에서는 뭐 버틸 수 있는 내부 통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모를 막고자 사람을 계속 뽑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공모로 인해서 자금 사고가 나면 시장이나 투자자, 언론은 공모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공모는 어쩔 수 없다, 내부 통제 어쩔 수 없다라는 견해가 굉장히 강했고, 뭐 지금도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민감하고 직접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모 위험까지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과 정의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또 요즘을 또 탐욕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공정과 정의, 탐욕. 어찌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데 이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문제는 이 공정과 정의, 탐욕,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100% 완벽함은 없습니다. 100% 완벽함은 없고요. 결국은 밸런싱의 문제, 확률을 줄이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통제, 이제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들여다볼 때가 됐어요. 들여다볼 때가 됐고, 이 내부 통제에 어떤 이 실질적인 체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3.15 유니언 파트너였고요. 지금까지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담당한 PwC 컨설팅 박현출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이어서 이 부정 및 자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과연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뭐 내부회계 관리 제도 아니면 운영 리스크와 도대체 기업 부정 그리고 자금 사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개념적 이해, 그 차이점, 그 부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러한 그 배경과 차이점 하에서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접으로 한 25분 정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라이브 스트림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 그 퀘스천을 아마 여러분이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라는 큰 셀프 물음을 안고 아마 이 세미나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가지 내외부 규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인베스트먼트,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 초 벽두부터 또는 크나큰 한두 건의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 국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왜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좀 살펴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뭘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부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프로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릴 내용들은 특히 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업 부정, 그러니까 occupational fraud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기업 부정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기업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회사의 조직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드릴 내용은 의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실수로 부정을 100억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돈 상품권 10만 원을 하더라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리스크에 대한 시각과 프로드의 관점은 인텐션 유무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죠? 자신의 업무를 이용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자금 사고는 자금 사고의 근원, 자기의 어떤 업무를 이용해서 실제로 오용과 유용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기업 부정은 그대로 기업 내 자산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퍼스널 인리치먼트라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이익, 사적인 부를 도모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부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민형사상의 어떤 제소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됨을 프루브해야 실제적인 어떤 처벌 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이제 배경하에서 그럼 기업 부정의 종류가 뭐냐라고 이제 물음이 될 겁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자산횡령, 부패, 허위보고라고 해서 ACFP 협회에서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이 기업 부정은 왜 발생하는 거지? 라는 부분은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은 이 도널드 크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Others the Money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미 1973년도에 그 전까지 발생했던 캐피탈 마켓의 이코노믹 크라임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인이더라라고 이미 73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요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밌습니다. 뭔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뭔가에 대한 압박이나 인센티브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 두 번째는 저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이 클 텐데요. 오퍼추니티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리 회사를 봤더니 내부 통제에 허점이 보여? 옆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리고 별다른 교육도 없는데 하도 되겠네. 이런 오퍼추니티 요인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세 번째가 자기 합리화 요인입니다. 조그맣게 한 건 두 건 했던 것들이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독되듯이 간이 커지고 우리 회사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좀 하면 어때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부정이 장기화 그다음에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좀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이제 저희의 경험을 볼 때는 이 부정을 저지른 자의 캐퍼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해야 부정을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회사의 내부 통제를 악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을 실제 프로드를 하더라도 그걸 참아내고 아닌 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프로드의 다이아몬드 이론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적 설계하에서 제가 여러분과 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SFP에 나오는 자료들이고요. 이네들이 매년 실제 이코노믹 크라임이 나타났던 그 행위자들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난 과거의 행태를 분석했을 때 최상위부터 한 10개 내외 정도의 여러 레드 플래그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호화롭게 사는 거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라이앵글에서 있었던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불어 또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업무가 수완이 좋고 빈틈없는 사람들입니다. 필러 딜러 애티튜드입니다. 굉장히 신뢰하고 근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신뢰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들이 넘어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클루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가도하게 실제 외부와 친하다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재밌게 보시는 거 휴가를 안 가요. 휴가를 갈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누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를 함부로 못 갑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압박. 제가 이제 이런 그 특히 프로드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이 행위자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저희 3일 PwC에서 한 20년 이상 이런 프로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련 업무를 쳐다보고 감사하고 조사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석간의 포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것 같지만 제가 여지껏 봤던 프로드의 유형들은 구매든 실제 뭐 해외 법인이든 세일즈든 거의 동일 유사한 유형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아니면 기본적인 팔러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프로드를 저지른다고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어느 정도는 리미티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섹션에 가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 부정, 자금 사고에 대한 원인과 실제 해당하는 주요 관점을 봤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키 프린시플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과 달리 우리 프로드 내용에서 제가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이론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페이퍼를 쳐다보시면 프로드에 대해서는 스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스킴을 한글로 표현하면 책략입니다. 자, 책략이라는 말은 플랜드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실수로 프로드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이전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시점을 지나면서 부정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 클루 레드 플래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드 스킨과 레드 플래그를 알아야 되고요. 결국은 앞에 제가 적어 놓았지만 부정은 누가 저질러요? 프로세스가 저지르나요? 시스템이 저지르나요? 아닙니다. 부정은 사람이 저질러요. 엔티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책 프로세서 시스템을 아무리 하더라도 부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실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전환, 후에 대한 전환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권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이렉트리 프로드와 관련이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권한의 원칙 그리고 권한을 해소하는 원칙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법인 쪽 아니면 캐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 그리고 쓸 때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안 됩니다. 길을 가더라도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걸 죽고 싶더라도 뒤에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함부로 죽기가 애매합니다. 항상 그런 환경. 그러니까 포아의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한 것을 누군가가 다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쉽고 간단한 처방을 많이 말씀드리면은 잡 로테이션. 직무에 있지만 특정 직종에 아주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로테이션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특정한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서프라이즈 오디트, 서프라이즈 리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항상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춰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AI나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 드리븐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클루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따 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서 조금 좀 이런 문화가 덜하긴 한데요. 실제로 페이퍼를 보면 50% 60%가 팁입니다. 팁.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클루가 나오지 않아요. 내부 고발 아니면 팁, 제보. 이게 결정적 단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팁, 제보 잘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과 제보를 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준다든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북금지법이 발효됐습니다. 실제 공모되거나 옆에 담당자나 실제 팀 부서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인지한 시점에 고발하지 않았으면 그 조치도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스픽업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전체 소프트 스킬과 같이 한번 마련하는 방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사전적, 상시적, 사후적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본질적 성격이 달라요, 프로드가. 그러다 보면 우리 업종, 우리 규모,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걸맞는 아니면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이 뭘까? 예, 그 부분들을 좀 빠짐없이 체크해 보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개연성이 높은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캐시가 나가는 직접적 캐시가 나가는 것들은 자금이긴 하나 자금을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면 자금과 관련된 구매가 되든 영업이 되든 관련 밸류 체인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나사를 꽉 조이듯이 강력한 통제를 가져갈 때도 있고요. 어떤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디텍션하는 메소드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렸지만 다양한 신기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 보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우리 경영진의 최고의 의지 탑에 그 톤의 탑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이제 어웨니스 요 한 5가지 관점으로 제가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사님 어떻게 우리 업종, 우리 규모, 우리 환경에 있는 프로드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발생됐던 그동안의 부정의 유형, 해법인의 유형, 각종 감사나 아니면 내부 통제의 위반 사례 플러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있었던 일어났던 사례 우리 집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에서 나타났던 사례를 모으십시오. 모아서 이러한 프로드 유형들은 여러분 회사에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업종 특성과 프로세스와 환경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여러분이 제조이든 뭐 IT든 금융이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프로드 스킴을 한번 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패와 자산횡령 허위 보고라는 큰 틀 내에서 중분류 굉장히 어떤 프로드 스킴에 대한 소분류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와 디펜던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알고 그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실제 성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굉장히 캐시 그 자체에 집중되는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과감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들은 반드시 디텍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껴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 말고 우리 실제 자금 그 자체 이외에도 재무나 회계 재무회계와 자금의 결탁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더불어서 캐시 인아웃 관점이죠. 캐시가 들어오는 영업 관점, 캐시가 나가는 구매 관점. 훨씬 더 부정의 소지가 높은 자금 사고나 부정의 소지가 높은 거는 구매긴 합니다. 하지만 영업적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금 사고와 연계된 영역에 대한 학대, 관리 범위에 대한 학대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은 프로드 스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킥백 스킴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실제 요 성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초의 밴더에서부터 밴더 생성 그리고 실제 업체와의 공모에서부터 우리 회사의 PR 정보에 이은 마지막 캐시 아웃까지 다양한 이제 시계열적 제가 시계열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결국 부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에서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이 공모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잘 짜여진 각본이 있다. 그 잘 짜여진 각본에 대한 이해를 스킨별 레드 플래그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각본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트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적이 보일 때 그러한 어떤 이상 징후가 보여질 때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의 디펜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 뭐 구매와 뭐 자금이 연계되는 아니면 실제 해법인에 있는 부분과 실제 어떤 국내에 있는 영업 사이드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형식의 부정의 유형들을 이렇게 저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조금 더 그럼 이 부분을 관리 대상 관점과 여러분의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회사들은 특히 국내의 어떤 상장사 이상은 내부 통제 관점, 특히 내부에게 관리되는 차원에서의 다양한 어떤 리스크 플러스 컨트롤 액티비티
SAP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풀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드의 스킨별 그리고 각각 레드 플래그 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은 특정한 영역들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을 보시고요. 관리 방식 측면에서는 저는 좀 사전적인 것들을 한 번 더 촘촘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SAP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업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계 성부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캐시가 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커스터머나 아니면 벤더 관점 아니면 프라이스 관점 재고 관점 실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영역들에 대한 시스템상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외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모니터링에 대한 룰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회사 내에 어웨니스를 하고 디텍션을 하는 방법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인 진단과 점검, 특히 불시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펙티브하고 그리고 실제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천 차단 역량은 되게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들은 캐시 인압 관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제 매뉴얼 정빙이 있는데 오히려 매뉴얼 정빙보다는 데이터 드리븐하게 먼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리스크 요인별 아니면 레드 플래그별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고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상당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정과 우리의 퍼셉션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대비 실제 회사가 주어지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를 통해서 클루를 얻어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되고 있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거꾸로 매뉴얼에 대한 정빈 검토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인터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수준도 올라가시고요. 제가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의 리얼 리스크,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상이 아닌 리얼 리스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디텍션 메소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맨 첫 번째 보이는 룰 베이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인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심야 시간에 특정 업종에 쓴다. 굉장히 컨디션이잖아요. 어떤 업종의 어떤 시간대 이런 것들은 그냥 캐치를 하면 돼요. 캐치를 해서 계속 뿌려주세요. 특히 해외 법인, 해외 쪽에 있을 때 쪽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out of sight, out of control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잡아주세요. 내가 어제 법인카드 그 쏜 걸 어떻게 알고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얼럿을 주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속성을 가져가 보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중치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기 있는 이런 항목값들을 코딩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보여지네라는 것들 그런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널리틱스 모델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군집이 보이시고 뭔가가 점이 있는데 이렇게 삐져나온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저게 하나의 거래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구매를 하는 특정한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구매 금액이라든지 구매하는 시간이라든지 구매하는 양이라든지 것들이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특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군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어노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노멀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뜨고 이게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서 이런 아웃라이어를 캐치하고요. 그 캐치된 내용들을 실제 현상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아니면 실제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비정형 데이터 역시도 이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토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계약 금액 100원짜리를 뭘 샀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에 대한 문서는 별도의 텍스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같이 온라인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데이터 값과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클리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쓰시는 여러 이메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의한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실제적인 이러한 어떤 텍스트와 관련된 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최근에는 어떤 모션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우리 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면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무엇보다 강조드리는 내용들은 이 경영진의 부정 척결에 관련된 의지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긴 한데요. 의외로 한국 기업들은 유야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내부 감사에서도 여기 아마 많이 조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보통 도와드릴 때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부정을 저지른 그 분을 좀 조용하게 무마하면서 실제 필요한 금액 정도 한수에 그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이 사건들이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도 알려지기를 이제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만연화되거나 아니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단 조그만한 부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전사에 공지하고 강력한 대처를 좀 초도에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우리 여기 같이 많은 뭐 내부 감사, 내부 통제, 뭐 컴플라이언스 여러 부서에서 오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진단과 개선을 먼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고가 나 있는 어떤 트레저리 영역에 대한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트레저리와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영역을 합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엔드 투 엔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간접적인 핵심 연계 프로세스와의 어떤 실질적인 자금 사고에 대한 진단,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PwC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국내의 어떤 대형 또는 어떤 중소형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했고요. 또 클라이언트 측 요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미 저희가 이제 PwC 프로드 모니터 N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디메이드된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각각의 업종별 실제 어떤 사이즈별에 맞는 어떤 PwC 저희 나레지가 들어가 있는 스킴과 레드 플래그들을 장착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원하신다면 여러분 회사의 실제적인 데이터, 뭐 그게 SAP가 되든 레거시가 되든 데이터를 매핑해서 실제적인 손쉽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아웃풋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만약에 특히 해외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런 검출 현황을 실제로 소명하고 관리하고 하는 내용 것들까지도 충분히 좀 우리가 적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한 요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부 통제와 부정 또는 어떤 자금 사고의 그 본질적 어떤 특성, 그리고 발생되는 경향이 일단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 특히나 그러한 인지 내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제가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시고 그러한 내용별로 우리 회사의 대응 수준은 어떤지,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법인 쪽도 질문이 되게 많으셨는데, 해외법인 쪽은 특히 본사 입장에서의 비저빌리티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저빌리티의 강화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굉장히 자주 우리가 에드옥 베이스로 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든 인프라가 되든 이런 얼럿이 되든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당신을 우리가 보고 있다. 당신이 어제 한 행동은 오늘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다시 우리가 얼럿을 준다는 그러한 시각적 견지만 유지하시더라도 어떤 한두 건을 하더라도 멈출 수 있어요.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대응화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따 Q&A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저희 이제 홍우식 상무님 통해서 보다 자금 사고 예방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3.1회계법인 리스크 어셔런스 어드바이저리 팀의 홍우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자금 사고 적발 메커니즘 또 다른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그 자금 출금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어떤 위험들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성, 그릇된 믿음에서는 그 자금 출금 프로세스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금은 관행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적발, 최선의 예방 부분에서는 그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과 그리고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성, 그릇된 믿음은
그 다음 장표에서 그 제가 설명드릴 위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 환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험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 제대로 된 적발을 위한 그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그림은 그 일반적인 자금 프로세스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벤더 마스터 등록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 AP 전표를 생성할 때 이 마스터 정보가 사용이 되고 이를 토대로 지급 전표가 작성이 되면 그 해당 지급건이 은행에서 이체 처리가 됩니다. 그 이체 내역은 당연히 은행 원장에 기록이 될 것이고 동일한 내역이 회사 ERP에서 기표가 되고 마찬가지로 그 회계 원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그 회사 업종 또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대동 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 즉 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는 SOD라고 불리는 그 업무 분장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그 마스터에서 관리되는 계좌 정보 변경 담당자와 그 이러한 사항을 승인하는 승인권자 간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요. 또 회계 원장과 은행 원장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 모니터링 할 때 활용되는 그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담당자와 또 실제 자금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간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을 위험도 그 SOD 측면의 위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된 기초 자료를 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경우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간의 SOD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연관 위험으로는 그 은행 원장과 그 회계 원장을 대사하고 차이 내역을 식별하는 그 모니터링 활동이 그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완화시키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행될 위험. 그러니까 즉 모니터링 활동 자체가 형식적일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펀뱅킹을 도입하지 않아서 그 수작업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 자금 출금 시 사용하는 OTP, 그리고 계좌 생성 시 사용하는 법인인감 관리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위험이 그 자금 출금과 관련된 위험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최근에 횡령 사고를 볼 때 이러한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 대비가 조금 부족했었고 또 그러한 위험을 관습적으로 간과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이유는 그 각각의 위험 요소별로 그 관행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사항들이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일반적으로 현실과 다르게 생각하기 쉬운 사항들,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믿음, 어떤 근거가 없이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 회사는 얼마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 분장. 엄격한 업무 분리가 작동되고 있다. 즉 계좌 정보의 등록, 변경, 삭제와 승인자 간 업무 분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한다. 또는 업무 분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 부당한 지시를 받은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통제 운영의 효과성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 즉 특정 시점을 대상으로 수행된 그 내부 통제 테스트 결과에 어떤 예외사항이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통제가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 일보는 자금팀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그 잔액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정보는 자금 업무를 수행하는 자금부서 담당자가 준비를 하고 그 담당자가 직접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 처리 방식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부 통제 설계 및 운영은 실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은 결함 없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 즉 모니터링 통제 수행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계좌의 잔액과 그 회계 원장을 대사하고 상세 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할 것이다. 두 번째, 은행 원장과 회계 원장 정보는 정확하다. 즉 은행 원장과 회계 원장의 정보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회사의 계좌를
완전 무결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우리 회사가 지금 사용하는 계좌는 완전하고 또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 한 문장으로 하면 그 모니터링 절차가 완전 무결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그 생각하고 계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환경. 그 OTP를 통한 은행 거래는 안전하다. 즉 인터넷 뱅킹 계좌별로 그 OTP와 그 인증서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금 출금만 처리가 되고 그 계좌 생성을 위한 법인 인감도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다. 두 번째, 펀뱅킹을 도입하면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진다. 즉 펀뱅킹을 도입을 하면 그 인터넷 뱅킹을 그 사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펀뱅킹과 회사 ERP는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즉 펀뱅킹 시스템이 회사 ERP와 연동이 되고 입출금 내역이 자동으로 회계 원장에 기록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펀뱅킹 시스템을 도입하면 ERP하고 완벽하게 연계가 되고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체 항목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도 관행적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항목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적발 기법과 그 개념을 활용하셔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적발 최선의 예방에서는 그 예방 목적의 조치에 버금가는 그 강력한 효과를 갖는 그 자금 사고 적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쉽게 적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제목은 그 최근에 그 횡령 사고를 보면서 그 방법이 그 적발이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 절차에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그 충분히 적발을 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존의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말 현금 잔액을 보기 때문에 그 감사 수행 시점에 은행 원장하고 회계 원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중에 회계 처리가 없이 부적절하게 출금된 사항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내부 통제 감사 측면에서는 특히 SOD와 같은 그 자동 통제를 통해서 특정 시점에 확신을 얻고 그 기간에 대한 확신은 전산 일반 통제를 그 통해서 얻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은 그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는 것이 목적인 그 통상적인 내부 통제 감사 방식이고요. 그 부정 적발과 관련된 완전성 제공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는 적발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얻을 수 있는 확신의 수준도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적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그 캐시 프루핑이라는 포렌식 기법과 그 특정 기간의 이력을 전수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그 적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사고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시 프루핑 기법은 솔직히 그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기법이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의 회계감사에서는 잔액이 일치하는 경우 회계 처리가 없이 은행 계좌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자금 입출금 거래나 자금 입출금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그 회계 처리 내역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캐시 프루핑 절차를 통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즉 회계 처리가 없는 자금 입출금 내역 또는 자금 입출금이 없는 회계 처리 내역 모두를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캐시 프루핑 기법을 보여드리면 그 아래와 같이 은행 원장과 회계 원장을 대사해서 차이 내역을 식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나 항목은 일치하는 내역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 가 항목은 그 은행 원장에만 존재하는 즉 회계 처리가 없이 이동된 자금 거래 내역이고 아래 다 항목은 실제로 이동된 자금이 없는 그 회계 원장에만 존재하는 내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본장표에서는 그 캐시 프루핑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캐시 프루핑은 대사가 가능한 형태로 원장을 가공하고
원장 간 대사를 수행을 해서 불일치 내역을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사 수행의 경우에는 그 건별로 대사가 불가능한 경우 일별로 합계를 구해서 대사하는 과정까지 존재하고요. 그 불일치 내역은 회계 원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은행 원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쪽 원장에는 존재하지만 그 일자나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알트릭스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캐시 프루핑을 수행을 할 때 생성되는 그 워크플로우라는 화면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은행별, 지점별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그 만들기 위한 그 양식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각 원장을 가공을 해서 대사가 가능한 그 정보 단위를 만드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 대사가 가능하도록 가공된 각각의 원장을 사용을 해서 대사가 수행이 되고 또 그 차이 내역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알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대사한 결과는 그 아래와 같은 표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차 대사는 각 원장의 정보를 건별로 대사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실제 가공 작업을 마친 데이터는 은행 원장이 543라인, 그리고 회계 원장이 514라인이었습니다. 그 대사 결과 496라인이 일치를 했었고요. 그 회계 원장에만 존재하는 라인은 18개, 은행 원장에만 존재하는 라인은 4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건별 대사에서 불일치하는 항목들을 그 일별 합계로 대사하기 위해서는 일별 합계로 대사하기 위해서 정리한 그 결과는 그 은행 원장이 14개 라인, 회계 원장이 15개 라인이었습니다. 그 일별 합계 단위로 대사한 결과는 그중에 13개 라인이 일치를 했고 2개 라인은 회계 원장에만 존재하고 하나의 라인은 은행 원장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회계 원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그 가공의 전표를 생성한 후에 역분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매입 채무와 현금 계정이 사용된 가공의 전표가 회계 원장에 기록이 되는 경우 그 해당 일에는 은행 원장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생성한 그 역분계 전표는 실제로는 현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원장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경우로는 은행 원장에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회계 처리가 없이 자금 입출금이 발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대사를 통해서 적발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캐시 프루핑을 통해서 적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캐시 프루핑 절차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적절한 툴을 사용을 하신다면 일주일 내에 불일치 내역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툴을 쓰느냐, 또 아니면 그 회사의 은행 원장을 완전하게 파악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등에 따라서 전체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불일치 내역을 소명하는 시간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SOD 테스트와 관련해서 특정 기간에 발생한 이력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SOD를 테스트하고 그 기간 동안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그 논리적 기반을 전산 일반 통제를 통해서 얻는 그 일반적인 내부 통제 감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산 일반 통제에서는 그 프로세스 수준의 특정 트랜잭션과 관련된 권한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권한의 부여, 변경, 삭제 관점에서 모집단을 대상으로 샘플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적발의 측면에서는 그 완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특정 시점에 SOD를 테스트하고 기간 동안의 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전산 일반 통제에 의존하는 그 전통적인 내부 통제 감사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신은 그 회사가 기대하는 그 확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정적발의 측면에서 확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 즉 특정 기간 동안 처리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자동 통제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전산 일반 통제 테스트로 구성되는 그 기존의 그 내부 통제 테스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성과 효율성
중에서 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 적절한 툴을 사용을 해서 수행을 하신다면 그 효율성과 효과성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그 염려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리하자면 그 테스트 대상이 전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위반 사항이 식별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확신의 수준이 기존 테스트 방식보다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OD는 본 장표에서 그 예시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사의 ERP 내에 구현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펀뱅킹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이체 등록 권한과 승인 권한 간 업무 분리도 존재합니다. 그 예시로는 그 회사 내부 시스템에 존재하는 계좌 정보 관리와 관련된 SOD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좌 정보 변경 요청과 변경 승인 간 업무 분리를 대상으로 했고요. 변경 이력이 보관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 대상 기관의 그 계좌 정보 변경 이력과 그 각각의 변경건에 대한 요청자와 승인자를 포함을 해서 추출을 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전산 일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기존 내부 통제 테스트와 같이 특정 시점, 즉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 기준으로 SOD 테스트를 하신다면 그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패스라는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만일 전수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2건의 SOD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일반 통제에서는 계좌 정보 변경을 누가 요청하고 누가 승인했는지와 같은 측면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권한의 부여 변경 삭제 관점에서 샘플 테스트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산 일반 통제는 그 SOD 테스트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 대신에 그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기간 동안의 통제 운영 효과성과 관련된 그 논리적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는 그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부정 적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false negative, 즉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표시할 가능성, 즉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주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에 수행되는 이러한 엄격한 적발 행위만으로도 다른 어떤 예방 조치보다 더 크고 또 더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본 세션의 제목처럼 그 적발이 최선의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발을 통해 발견된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최적의 예방 조치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션에서는 그 리스크 어슈런스 포렌식 팀의 임재욱 이사가 자금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일 회계법인 그 포렌식 팀의 임재욱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한 1시간 정도가 좀 경과했고요. 좀 많이들 좀 힘드시기도 하실 텐데 이제 마지막 세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아마 가장 무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금 사고가 이제 발생을 뭐 예방하는 게 최선이긴 하겠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자금 사고가 우리 회사에 발생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시고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상장 여부 혹은 이제 자금 사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저희 회사가 일단 상장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뤄졌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우리 회사에 터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 급한 전화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보시다시피 일단 주황색 줄부터 좀 보시면 주권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되게 되는데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그 지정과 됨과 동시에 이제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아무래도 거래 정지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닿으실 텐데요. 이제 저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급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제 수습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를 이제 안고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 주황색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이 될 거고 잘 이제 안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된 그런 도미노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내부에 이제 많은 조사들이 이제 잇따르게 됩니다. 그 조사들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뭐 또 많은 안 좋은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그 내부 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내부 조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힘들어하시고 회사 일상 업무가 이제 마비되고 결국은 이제 주요한 그 인원들이 이제 퇴사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한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자금 사고가 터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보시다시피 횡령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이제 뭐 자금팀뿐만 아니라 여러 임직원분들이 조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검찰 경찰에 의한 그 범죄 수사도 이루어지고 그 업무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인으로도 이제 불려 다니시게 될 거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일단 뭐 자체 진상 규모 파악을 일단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대내외 기자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공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내부 조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아마 한동안은 일상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제 조사 뭐 또 누가 부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하셔야 될 건데 마지막 그 신외관법 22조 회계 부정조사라는 또 하나의 또 조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외관법 22조 회계 부정조사라는 거는 그 2018년도에 이제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이제 외관법에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신외관법 도입으로 뭐 감사위인의 주기적 지정제 뭐 그리고 표준 감사 시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배기구에 대한 그 권한과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제 그때 신외관법 도입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 이제 22조 회계 부정조사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여기서는 그 소개를 뭐 많이 시간상 많이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외관법 22조를 보시면 이제 뭐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그 외부 감사인이 그 재무제표 감사를 진행하다가 그 회사의 뭔가 회계 부정 정황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외부 감사인은 그 회사의 지배기구에 이를 통보하고 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 횡령이 발생했는데 왜 회계 부정이 언급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자금 횡령이 발생을 하면 그 일단 재무제표에 제대로 회계 처리가 안 되어 있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와 이제 당연히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게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자금 횡령 사건이 누가 연관이 되어 있고 누가 공모를 했는지 혹은 뭐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뭐 의도적으로 이걸 재무제표에 숨겼는지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부정은 없는지 이제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 감사인들이 이런 거를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처음에 알려지는 거는 뭐 아무개 누구가 뭐 얼마를 횡령했다 이 정도지만 사실은 이제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전부인지부터 해서 이 가담자가 어디까지 가담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지 이제 감사 의견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 횡령이 발생했고 이제 회사에서는 대부분 그냥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부 감사인들은 22조 회계 조사를 회사에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알려진 수많은 그런 그 자금 횡령 케이스들도 결국은 22조 회계 부정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보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고 뭐 내부적으로도 뭐 뒷수습 하느라 정신도 없는 와중에 이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22조 회계 부정 조사는 일단 좀 뒤로 좀 이게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회사가 상장사고 지금 사고가 대규모 사고가 터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일단 거래가 정지된 상태일 거고요. 그 거래가 정지되면 일단 어떻게든 상장 폐지를 면하고 거래를 재개하는 게 1차 숙제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뭐 경찰, 검찰의 외부 조사 혹은 내부 조사보다 더 급박하게 이제 해결해야 되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거래가 재개되려면 그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그 거래소에서 보는 거 여러 가지 뭐 요건이 있겠으나 그 중에 그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이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변형되고도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케이스는 뭐 저는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터지고 거래 정지되고 그 거래 정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 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외부 감사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부정조사 외관법 22조에 따른 회계 부정조사를 자연스럽게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22조 회계 부정조사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외부 다른 조사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더해서 회계 부정조사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 뭐 참고로 그 조사마다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가끔 아니 검찰이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하는데 회계사들이 왜 조사를 또 하느냐 어차피 검찰 경찰이 조사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살짝 그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따로 조사를 다 수행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신외관법 이후에 이제 감사인의 책임이 커지고 최근에 이제 다수의 자금 사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의 경각심이 좀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감사인이 뭐 외관법 개정도 있었지만 보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고 발생하면 그 감사 대응 및 22조 회계 부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회사의 부담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제 앞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예방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여러 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일단은 뭐 언론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아마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막 이제 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피로도도 많이 높아지시고 할 텐데 그때 22조 회계 부정조사라는 또 하나의 큰 짐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그 회계 감사 측면의 포커스에서 이제 조사를 좀 어떻게 보면 핵심 있게 그다음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외관법 22조 조사를 하면 그러면은 감사 의견은 받게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 회계 감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22조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조사도 했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이제 비용도 쓰고 했으면 마땅히 이제 뭐 의견도 받게 되고 거래도 뭐 재개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로 어떤 경우에 외관법 22조 해도 의견을 못 받을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잠깐 언급드리면 조사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 현실적인 제한이 많은 경우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저희가 회계 부정조사를 수행할 때 주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제 저희 팀 이름이 이제 포렌식 팀인 이유도 이제 그 주요 절차 중에 하나가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있기 때문이고요.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다들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인터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문서 검토 등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 포렌식 절차라고 하면은 뭐 아직도 약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일단 사고가 터지면 저희가 조사 대상자를 좀 정합니다. 그 사고자는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 사고자 주변에 있는 같은 팀원들 혹은 위아래 뭐 그 같이 업무를 같이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영진 분들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조상자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업무용으로 쓰시는 PC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까지도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자료를 그 포렌식 기술을 사용해서 입수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자료 또는 이제 대화 내용,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뭐 혹은 채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대화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 혐의를 입증하거나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사실 뭐 저희가 그 수사 기관도 아니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 그리고 이제 그런 저희가 수집하는 자료 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의서를 저희가 이제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22조 조사 용역을 수임하러 이제 회사에 이제 방문을 드리고 이제 조사를 계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대상자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 뭐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집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서버 내 이메일이 그리고 이제 이제 이메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모바일이나 이제 이메일 개인 수집 동의를 못할 경우에 제한이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 이메일을 개인 PC에서 이제 지우고 이제 뭐 PC를 제출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회사의 이메일 서버에서 직접 이제 자료를 추출하기도 하는데 이메일 서버에서도 이메일이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된다든지 아니면 개인 PC에서 지운 이메일이 서버에도 지워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혹은 이제 주요 대상자가 이미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자의 PC 데이터가 그냥 백업되지 않고 소실된 경우 이럴 경우에 조사 절차를 이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되고 이제 그런 범위 제한, 수집 제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뭐 저희가 수집하지 못한 그 자료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혐의자가 이제 바로 이제 구속되어서 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 회계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아서 과거 기간에 뭔가 그 회계 전표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조사 제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회계 부정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 변형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회사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주권 거래 정지도 되고 그다음에 뭐 회계 부정 조사도 받고 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료 수집 제한으로 인해서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이제 유사시 외부 조사업체의 개인 정보를 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뭐 사전적으로 미리 입수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메일 또는 업무용 PC 내 데이터를 회사 이제 서버에 백업되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들을 미리 좀 해주시면은 실제 뭐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조사는 잘 받아서 뭐 이렇게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강조되는 감사위원회 역할 부분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신외관법 22조에 따른 절차 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살표를 이제 천천히 쫓아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회계 부정 정황이 이제 발견되면은 감사인이 그 통보를 하게 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그 전문가 선임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위원회 분들이 이제 조사 결과 보고 받으시고 회사에 시정 요청하시고 증선이나 외부 감사인에게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그 뭐 이렇게 강조됐듯이 이 회계부정조사 22조에 따른 회계부정조사의 그 오너십은 내부 감사 기구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 범위라든지 조사 계획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조사에 대한 이제 그 리뷰라든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권한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회계 부정조사 하러 가면은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제 감사 기구나 지배 기구 감사 분들께 최대한 의사결정 컨펌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외부 전문가가 마치 수사 기관들처럼 뭐 조사도 임의로 막 수행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막 회사를 들쑤시고 뭐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19년도에 이제 금융위에서 그 회계 부정조사 실무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그 내부 감사 기구에 있음이 명확히 거기 명기가 돼 있고 외부 전문가의 조사 업무를 감독할 의무와 권한도 이제 내부 감사 기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법 22조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회계 부정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미리 숙지하시고 뭐 물론 이제 회사에서 자금 사고가 발생하는 상상은 이제 조금 안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혹시나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이제 외부 전문가, 적절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시거나 조사 결과 후에 이제 후속 조치 등의 이제 필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그 이제 너무 늦게 선임하거나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숙지해 두시고 이런 절차들, 흐름들 좀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저희가 준비한 세션 들어주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Q&A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Q&A에 들어가는 질문들은 저희가 미리 배포한 사전 질문서에서 수집한 내용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 가지고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부 통제 실효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이 최근의 사고를 보니 내부 통제 절차가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보면 이미 해답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식에 치우친 제도 운영이라는 말을 질문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내부 통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SOD, 아까 많은 분들이 설명했는데 업무 분장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분장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대부분의 회계 부정 그리고 자금 부정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부 통제 절차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최고 경영진이 토네터 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일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만약 그럼 SOD, 업무 분장자들의 공모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냐? 그럼 어떠한 게 더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업무 분장자들끼리 공모를 하면 발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제3자가 기업 외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또는 아주 불시에 점검을 한다는 절차가 있으면 가장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확실히 실시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임직원분들에게 전부 다 인지가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공모에 대한 질문은 2번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공모가 발생하면 사실 자금 사고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PwC 컨설팅의 박현출 파트너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공모는 한 명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럼 공모의 유형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은 내부와 외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이 외부와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이제 그 클루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공모라 하더라도 내부 내에서도 부서 간의 공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 부서와 뭐 자금 담당이, 뭐 회계 부서와 자금 담당이,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세스 레벨로 보지 마시고 프로드의 스킴, 성공 스토리가 되는 그 스토리를 잘 찾아보시고 그 레드 플래그는 특정하게 구매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영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제조 아니면 심지어 파이낸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팁이라고 얘기하는 제보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피크업이라고 하는 침묵 방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 보상, 실제 어떤 휘슬블로잉에 대한 보상을 채택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선진사들이 많이 채택하는 방법들은 서베이 기법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고 하면 동일하게 출장하는 같은 사람끼리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캐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협력업체나 아니면 유사한 그룹을 통해서 특정한 글루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보면은 사실상 공모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는 자들의 한계도 드러납니다. 예, 그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들 간에서의 직접적 그 다이렉트리 부정과 관련된 분도 있고 덜한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근로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시면은 어려운 숙제 같지만 생각보다 쉽게 또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하면 또 의외로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CEO와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 포인트가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3일회계법인 윤여현 파트너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세션에서 이제 감사위원회 부분은 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 CEO가 사실은 뭐 자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CEO의 뭐 주요한 아젠다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젠다일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측면은 아젠다였던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예방적 통제의 그 딜레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관적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투자와 ROI의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는 게 과연 적합한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그 자금 그 조직이나 기능의 어떤 인력 규모라든지 어떤 그 로테이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감사위원회 쪽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그 내부 감사 기능이 감사위원회 조직 기능과 이제 밀접하게 사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내부 감사 활동과 관련해서 뭐 연간 계획, 뭐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으시는데 이 자금 그리고 이제 부정 횡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해서 이제 대응이 됐는지를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는 게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견기업 이하에 결국은 휴먼 리소스에 제약이 있는 소규모 회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홍우식 상무가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규모의 회사라면 그 아마도 컴플라이언스나 그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이 돼서 뭐 SOD가 명확하게 운영이 될 수도 없고 또 펀뱅킹을 위한 시스템 측면에 지원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런 환경에서는 뭐 효율적인 그 예방이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 OTP 관리 부분인데 통상 계좌당 하나의 OTP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금 업무를 처리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계좌별로 2개 이상의 OTP를 발급받아서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만 뭐 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의 계좌 관리인데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계좌가 어느 금융기관에 몇 개가 있고 이 중에 출금 계좌는 무엇이고 이체 한도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그 계좌 현황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은 그 뭐 회사의 규모나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현황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 활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계좌 현황의 완전성하고 또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그 완전하게 그 파악한 회사 계좌를 대상으로 그 회계 원장 내역과 대사하는 그 캐시 프루핑 작업을 수행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발 활동 자체가 최선의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어차피 SOD나 이런 통제 측면의 예방책은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이나 인원 규모도 요구가 되고 시스템적인 뭐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주기적으로 수행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불시에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모니터링을 수행하시는 담당자는 최대한 그 관련 업무와 무관한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어떤 조직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속 아니면 높은 직급의 담당자를 그 지정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리소스 문제가 더 제한된 해외 소규모 법인이나 해외 종속회사의 자금 사고 방지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윤여연 파트너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아까 세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해외 법인의 환경적인 한계, 구조적 한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거래고 이 금융거래라고 하는 게 현지 레귤레이션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스윕 어카운트를 통해서 펀드 트랜스퍼를 뭐 컨트롤을 하고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외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결제할 때 뭐 최종 승인권자를 한국에 있는 본사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시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페이먼트가 제때 안 일어나고 이제 이런 현실적인 좀 애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내에서 이 자금 OTP 관리하듯이 하는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이 자금 뭐 비단 자금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지금 결국은 해외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결국 가시성, 비저빌리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부정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들을 좀 예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 뭐 디지털 기법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좀 어느 정도는 좀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세션이 주로 자금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질문은 자금 부서 외에 부정이 일어나기 쉬운 부서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박현출 파트너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부서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의 유형은 다릅니다. 다른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자금을 제외하고 가장 좀 흔히 또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구매 부서입니다. 구매 부서는 아주 강력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실제 어떤 협력업체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그러한 구매 금액 자체가 상당한 양이 존재할 수도 있고 특정 구매자에게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구매 담당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 포섭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매부서 쪽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클 것 같고요. 뭐 심지어 구매 이외에 최근에 또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R&D 생산 제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R&D 부정도 최근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거나 하지만 대량의 또는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R&D 관련된 사항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 쪽은 특히나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자본금 납입 그 자체를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실제 해외에서 여러 금융 환경이나 페어멘트 환경들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악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 또는 방법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자금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뭐 좀 발견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포렌식 팀의 임재욱 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아마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OD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사를 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SOD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뭐 그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좀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어떤 그 이제 사고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역할을 수년간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방 측면에서 분명히 로테이션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처음에 자금사 횡령하는 것들은 보통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요.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이때 조금만 더 뭔가 모니터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이때 초반에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 실기하시는 바람에 그 뒤에 점점 눈덩이처럼 횡령 금액이 불어나는,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점점 금액이 커지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그래도 주기적으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기적인 그런 감사 활동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부정 조사를 하는데 이 자금 조사에 대한 특징이라고 하면 자금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거래 내역이 다 로고가 남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시기 쉬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면 명확한 증거는 남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서 이 횡령 말고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은 뭐 거의 뭐 대부분 다 찾아질 수 있다. 성공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7개 정도의 Q&A만 받았고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말 궁금했는데 Q&A 때 언급이 안 됐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희 초대장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많은 질의응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리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2시간이 다 돼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3.1회계법인의 마켓 리더를 맡고 계신 김재윤 부대표님께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슈런스 마켓 리더인 김재현 파트너입니다. 이번 그 부정 및 자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파트너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숫자뿐만 아니라 참석하시는 보니까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담당 실무를 하는 실무진까지 참석하신 분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업이 직면한 현재 리스크와 그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아마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갈수록 그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부정이나 이런 횡령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지금 우리 1시간 반 정도 다뤘는데 아마도 매우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 큰 방향성과 트렌드를 제시를 한 것으로 보아서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아마도 이번 세미나 핵심 키워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스마트하게 대응하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3.1개 법인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해서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경영 환경 만들기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